뇌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뇌.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뇌출혈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뇌혈관 질환 분야의 어떤 전문가 분석 내용입니다. 네, 이 분석에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들 있잖아요. 이게 멸종 가능한 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강력한 주장인데 과연 이게 정말 예방이 가능한 걸까요? 네. 뇌출혈은 왜 그렇게 치명적이고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뇌경색 사망률은 한 5% 정도? 근데 뇌출혈은 무려 4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8배 차이인데 와,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그게 이제 뇌가 가진 좀 독특한 특성 때문인데요. 물리적인 거랑 화학적인 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 물리적으로 보면 뇌는 다른 장기랑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비중이 물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라는 거죠. 아, 물컹물컹 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근육 같은 조직은 자체적으로 좀 단단하고 혈관을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 안에서 혈관이 터져도 어느 정도 압력을 좀 견디거나 출혈이 좀 제한될 수 있는데 뇌는 그런 지지 구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 벽 자체가 그냥 그 압력을 버텨야 되는 거죠. 아, 그냥 혈관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고혈압 같은 걸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확 높아지면 이 연약한 혈관이 터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지지대 없는 댐 같은 느낌이네요. 압력 높아지면 그냥 터져버리는. 예,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터지면요, 이게 멈추질 않고 그 출혈된 피랑 주변 뇌 조직 사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피가 나요. 아,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혈관이 터져도 생각보다 큰 혈종, 이건 피떡이죠? 이 피떡이 뇌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뇌를 물리적으로 누르면서 1차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아, 피 자체도 문제지만 그 피떡이 뇌를 누르는 게 또 문제군요. 네. 그게 첫 번째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심각한 거는 화학적인 손상하고 염증 반응이에요. 화학적 손상이요? 피인데 왜 화학적 손상이? 혈관 밖에 나온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성분들 있잖아요. 이게 뇌신경 세포에는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냥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헉.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걸 또 가만두질 않아요. 혈관 밖으로 나온 피를 약간 이물질이나 감염원처럼 인식을 합니다. 네, 그렇죠. 외부 침입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백혈구 같은 면역 세포들이 막 몰려와서 이 혈액 상분들을 공격하고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염증 반응이 왜요? 나쁜 걸 없애는 거 아닌가요? 그 염증 반응 자체가 안타깝게도 그 출혈 부위 주변에 아직 살아있던 멀쩡한 뇌세포까지 같이 파괴를 해버려요. 아, 이런... 이게 이제 2차 손상인데 어떨 때는 1차적인 물리적 압박 손상보다 이게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터진 것도 문제인데 우리 몸이 그걸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더 망가뜨린다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은 데에서 출혈이 생기면 수술로 열어서 터진 곳 막고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잖아요.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네네. 근데 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뇌를 씻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너무 연약한 뇌 조직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결국 뇌출혈이 생기면 뇌 자체의 어떤 회복 능력이나 아니면 항염증 치료 같은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한번 손상된 부분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 사망률이 높고 예후가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뇌출혈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중에서도 특히 그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좀 비교적 젊은 나이, 40대, 50대에서도 갑자기 생겨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률도 40에서 5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 85%가 뇌동맥류 파열 때문이다. 이건 혹시 미리 알 방법은 없을까요? 터지기 전에는 증상도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게 뇌동맥류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뇌동맥류라는 거는 이제 뇌 표면을 지나는 좀 비교적 큰 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져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혈관이 풍선처럼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빵 터지면 그게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까 멸종 가능한 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시한폭탄 같은 건 어떻게 예방을 하죠? 다행히도 요즘에는 현대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이 시한폭탄을 미리 찾아내서 제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 정말요? 어떤 방법인가요? 바로 MRA 검사입니다. MRA.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MRI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뇌의 구조적인 모양, 뇌 실제를 보는 거고요. 네, MRI는 알죠. MRA는 뇌혈관의 형태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이걸로 터지기 전에 뇌동맥류를 심지어 아주 작은 크기까지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아, MRI랑 MRA는 다른 거군요. 혈관만 딱 찍어서 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이 검사는 언제쯤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 분석 자료에서는 특히 이제 4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전이요? 네. 만약에 검사에서 좀 파열 위험이 높아 보이는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술로 막을 수 있다고요? 네. 혈관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도관을 넣어가지고 그 동맥류 안에다가 코일이라고 부르는 백금 스프링 같은 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그 안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터질 위험이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거의 영구적으로 그 동맥류가 터질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그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MRI 검사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 검사를 고려하신다면 주변 검진센터나 영상의학과에 비용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받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MRI 장비의 성능을 나타내는 테슬라, T라고 하죠. 그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테슬라요? 자동차 이름 같은데. 하하, 네. 그 단위인데요. 3T 장비, 3테슬라 장비가 현재 가장 해상도가 높은 최신 기종이고요. 1.5T 장비도 충분히 우수합니다. 이왕이면 1.5T 이상의 장비를 갖춘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작은 병변까지 놓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5T 이상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뇌동맥류 말고도 뇌 조직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터지는 뇌 실질 출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주로 뇌 깊은 곳에서 발생하고 아까 말한 뇌 표면에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동맥경화를 지목하셨습니다. 동맥경화, 저희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왜 위험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동맥경화. 말 그대로 동맥 혈관이 이제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인데요. 그 시작은 혈관 내벽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손상들입니다. 혈관 벽에 상처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높은 혈압이 계속 혈관벽을 때린다거나 이건 물리적 손상이죠. 아니면 흡연이나 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혈액 속에 해로운 물질들이 혈관벽을 계속 자극한다거나 이건 화학적 손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혈압, 식습관, 흡연 다 관련이 있군요. 네. 근데 이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특히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군요.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해서 간에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으면 이제 갈 곳 없는 콜레스테롤들이 혈관벽에 상처난 부위에 가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 또 상처난 곳에 가서 쌓이는군요. 네.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걸 또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아, 또 면역계가. 네. 그래서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몰려와서 이 콜레스테롤을 막 처리하려고 덤벼들죠.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콜레스테롤 덩어리랑 염증 세포들이 막 뒤엉켜서 혈관벽 안에 죽종 또는 플라크라고 부르는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끼는 게 아니라 혈관 벽 안에서 계속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군요. 마치 혈관 안에 무슨 만성 종기 같은 게 생긴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용한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죽종 플라크가 어느 순간 좀 불안정해져서 빵 터지면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혈액이랑 만나면서 갑자기 혈전, 즉 피떡을 확 만들어버립니다. 네. 이 혈전이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그게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경색이 되는 거고요. 아, 그게 뇌경색, 심근경색이군요. 네. 또는 동맥경화 때문에 이미 약해지고 딱딱해진 혈관 자체가 높은 혈압을 못 견디고 그냥 터져버리면 그게 바로 뇌실질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이 다 이 동맥경화를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위험 요인들이 동맥경화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와, 이게 조용히 진행된다니까 정말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냥 단순히 위험 요인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혈관에도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동맥경화 정도를 비교적 좀 쉽고 안전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동맥 초음파요. 목에 있는 혈관 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은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피부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혈관벽의 두께가든지 아까 말씀드린 죽종,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 또 혈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아, 목에 있는 혈관 상태를 보면 다른 곳 혈관 상태도 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물론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동맥의 동맥경화 소견이 보인다면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혈관들, 예를 들어 심장혈관이나 뇌 속 깊은 곳의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 만약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플러크가 발견된다면 아, 내가 이제 단순 위험 요인만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몸의 혈관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동맥경화라는 게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에서 충분히 멈추거나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위험 요인만 있는 단계라면 생활 습관 개선하고 위험 요인 잘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아예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병들을 멸종 가능한 병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관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좀 연세가 드시면서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시거나 어떤 보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꾸준함이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좀 장기적인 돌봄이나 의료기기, 복지용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허준 의료기 같은 곳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같은 걸 무료로 대행해주고 또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전동침대나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 설치하는 것까지 전화 한 통으로 다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께는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멸종 가능한 병이다라는 그 전문가의 주장은 결국 우리가 원인을 알고 제대로 노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뭘 실천해야 하는 걸까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하하, 비법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답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 안에 있어요. 네,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잘 먹기. 이건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가공식품이나 단음식 섭취는 좀 줄이고 통곡물, 채소, 과일, 그리고 건강한 지방 위주로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골고루 먹는 겁니다. 네, 균형 잡힌 식단. 둘째,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죠. 꾸준한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
뭐 엄청 격렬할 필요는 없고요. 걷기나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네, 먹는 거, 체중, 운동.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넷째, 정기검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더 자주 확인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은 요즘 가정용 혈압계 좋은 거 많잖아요. 하나 구비하셔서 평소에도 자주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가정혈압계 중요하죠. 다섯째, 금연.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흡연은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입니다. 무조건 끊으셔야 하고요. 여섯째, 절주. 술도 과음은 피하고 마시더라도 적정량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도 결국 혈관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건강 상식들인데 이걸 정말 꾸준히 제대로 실천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요.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감염병이나 영양 부족 이런 게 더 큰 문제였지 혈관 질환은 사실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랬겠네요. 근데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혈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나중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그 방법이 아주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생활 습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는 혈압, 콜레스테롤, 식습관, 운동 같은 주로 신체적인 요인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혈관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의 문제가 우리 몸의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각자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소 365였습니다.